안녕하세요. 어떻게 1주차 강의를 하시고 나셔서 혹시 맛배기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일련의 영화들 중에 한 편이라도 보신 영화가 있는지요? 물론 이 강의와 상관없이 보신 영화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뭐 완득이라든지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 수업을 하시면서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난번에 예고했듯 이번 차, 2주차 때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층위들,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시대를 읽기 위해서는 일단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는 어떻게 보고 듣고 읽을 것인가? 나아가서 영화를 어떻게, 무엇을 즐길 것인가 등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알아야 될 테니까요. 자, 이것은 우선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영화의 기능에 대한 물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화란 무엇입니까?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영화는 나의 삶의 동반자다. 즉, 영화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니아적으로 영화를 좋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화가 갖고 있는 삶의 의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시적 의미, 영화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그런 의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삶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거지, 그저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하면서 영화를 삶보다 우위에 두는 그러한 접근, 그런 의미에서 삶의 동반자로서 영화를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화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에게 영화란 그저 시간 때우기용 소일거리일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영화란 20세기를, 21세기를 대표하는 오락이다. 그죠? 오락이죠. 영화의 오락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락으로서 또 그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오락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답이 예술이죠.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이 영화를 예술로 접근하는 노선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예술 영화 하면 무조건 재미없고 골치 아프고 지겹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정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만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음악을 즐기고 미술을 즐기고 연극을 즐기고 또 문학을 즐길 때 여러분이 즐기는 그 대상들이 예술이고 문화라는 것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저 오락으로만 즐기진 않을 겁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는 무엇보다 오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술일 수 있는 거죠. 또 영화는 오락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서 문화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 그런 측면에서 영화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영화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영화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또 영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입니다. 저는 사실 그 삶의 동반자로서 영화를 말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즐겨 중시 말하는 것이 바로 매체로서 영화인데, 이때 매체는 소통, 교류, 관계 맺음의 매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만 좋아하는 영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영화 평론가이지만 저는
그 관객 수가 많건 적건 간에 관계없이 관객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화, 자기 표현에만 머무는 영화, 자기 만족에만 그치는 영화, 평론가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그 대중과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평론가입니다. 그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 너무 타협적인 그 영화적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죠. 동의합니다. 분명 지나치게 타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 영합적인, 대중 추수주적인 그런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객과의 소통, 관객과의 만남으로서 영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타협이라는 비판,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락으로서 영화를 보든 예술로서 영화를 보든 뭐 문화로서 영화를 보든 어떻게 보든 그 영화라는 것이 그 관객들에게 또 그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그 역할, 기능은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화의 교육적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이 저와 함께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도 바로 영화가 교육적 기능이 있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과목이든 영화를 그 강의의 툴로서 교재로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과목 있나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는 정말 편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적 기능을, 교육적 역할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 수업을 하든 사회학 수업을 하든 경제학 수업을 하든 법학 수업을 하든 문학 수업은 말할 거 없죠. 어떤 수업을 하든 이제는 영화를 말하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재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경기대 김기붕 교수의 팩션 시대, 영화 역사를 중매하다는 책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일 겁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또 2000년대 어느 시점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문자 텍스트가 아닌 영상 자료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 영상물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물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그것이 다큐를 할지라도 찍는 사람의 관점과 선택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상 자료를 역사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보수적 입장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똑같이 문자 텍스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쓰여진 역사는 100% 객관적인 진실입니까? 아니죠.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의 관점이 작용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사관. 여러분이 지금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내지 편견은 대부분 여러분이 보는 TV 또는 영화를 통한 영상물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가령 허준 하면 당장 TV 사극이 떠오를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보고서 여러분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한석규의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왜냐? 뿌리 깊은 나무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봤을 테니까요. 또 해가 품은 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TV에서는
사극이 대세가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2000년대를 거치면서 결정적인 영화는 바로 왕의 남자의 감독이었던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던 황산벌이었죠. 그 황산벌이 대중적으로 큰 성을 거두면서 일련의 성공한 사극들이 나와서 영화 사극도 TV 사극 못지않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그 적절한 예들이 바로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 유하 감독의 쌍화점 등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영상물에 의해서 형성되신 걸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영화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현실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인데 영화에서 우리가 시대를 읽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전문지역인 이야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화 하면은 영화는 그 아시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서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는 번역어죠.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일어나겠습니다. 판서가 필요해서요. 여러분, 그 영화는 무엇을 옮긴 말이죠? 그리고 영화는 우리말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가령 중국은 영화가 아닌 전영, 전기전을 써서 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화라고 옮긴 것은 일본이 그 서구에서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를 옮기면서 영화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서구의 그 영어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가장 쉽게 일단 무비를 말할 겁니다. 자, 다 이거 뭐 모르는 건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비로서 영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영어를 공부하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러 간다 할 때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Go to the movies 이렇게 나옵니다. Go to the movies. 이때 the movies는 영화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go to the movies가 영화를 보러 가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때 movie는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 걸까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여러분은 무비 말고 또 다른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필름이겠죠. 필름. 자, 우리가 이제 흔히 필름 그러는데 그 사진기에서 필름 그게 이제 이거죠. 뭐 제가 원어민은 아닙니다만 그 필름 뭐 이렇게 할 때 이 필름으로서의 이 영화, 무비로서의 영화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설명 바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저런 느닷없는 질문을 할까? 제가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시험 문제로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무비로서 영화, 필름으로서 영화. 또 하나가 뭡니까? 시네마죠. 시네마.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키노도 있습니다만은 키노는 이제 독일어 쪽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크게 영어 표현으로 무비로서 영화, 필름으로서 영화, 시네마로서 영화 있는데 이 차이에 의해서 바로 그 어떤 논자가 영화를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영어 표현에서 영화를 보러 가다가 go to the movies라고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제품으로서, 상품으로서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commercial product, 그러니까 상업 제품으로서 영화, 즉 돈벌이, 즉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경제제로서 영화. 이것이 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가리킬 때는 주로 무비로서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무비는 모션 픽처의 줄임말이라고도 합니다. 모션 픽처. 이때의 픽처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냥 픽처만 써도 영화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미국의 잡지에서 이 영화가 이럴 때는 대부분 디스 픽처에서 약자로 디스 픽 이렇게 쓰면 이게 영화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모션 픽처의 줄임말로 무비로 나왔는데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가 무비입니다. 아까 그 영화는 오락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산업 측면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말할 때는 무비로서 영화를 주로 말하죠. 그래서 영화 산업은 무비 인더스트리입니다. 영화 산업. 무비 인더스트리입니다. 자, 그럼 필름 뭐냐? 가장 폭넓은 의미일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진으로서의 필름 하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영화가 갖고 있는 물질적 측면, 영화가 갖고 있는 물질적 측면과 또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 측면 등을 함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폭넓은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필름으로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비 인더스트리처럼 필름 인더스트리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가장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네마입니다.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요것보다는 뭐가 어렵냐면요. 시네마는 우선 영화의 미학적 측면 또는 예술적 측면을 말할 때 보통 시네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제도적 측면, 제도, 장치로서, 그러니까 인스티튜션, 제도로서 영화를 말할 때는 시네마입니다. 그건 집합 개념입니다. 개별 영화는 시네마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얘기할 때는 무비 인더스트리, 필름 인더스트리라고 쓰지만 시네마 인더스트리만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우리가 영화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연구 크게 영화 연구하면은 이때 연구라는 건 학문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연구는 학문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돈벌이를 연구하지는 않죠, 주로. 물론 요즘은 시대 자체가 돈벌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구를 하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연구의 대상은 학문적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무비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구가 들어가면 영화 연구는 시네마 스터디즈 또는 필름 스터디즈를 씁니다. 무비 스터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경제적인 측면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영화 연구 그러면 필름 스터디즈에서 스터디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 이제 이게 가장 영어에서 나오는 많이 표현인데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가 뭡니까? 신방학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입니다. 무슨 신문, 뉴스페이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방학 이런 겁니다. 신문방송학과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이게 언론정보학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죠. 마찬가지로 필름 스터디즈 또는 시네마 스터디즈. 자, 정리되셨죠? 무비, 필름, 시네마가 이렇게 다 함축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원서를 읽을 때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저 같은 사람도 무비, 필름, 시네마 중에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강의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떨 때는 무비로서의 영화의 측면, 어떨 때는 필름으로서의 영화의 측면, 어떨 때는 시네마로서의 영화의 측면, 이게 상호 교류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영화 평론가들이라든지 영화 교수, 영화 전문가들이 취하는 것은 어떤 노선일까요? 주로 이쪽일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미학, 즉 시네마로서 영화 측면을 강조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골치 아픈 영화 예술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 기성 영화 평론가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 괴리가 생기는 결정적 이유죠. 일반인들은 가장 어떤 이쪽이죠, 이쪽. 무비로서, 즉 상품으로서, 예? 제품으로서 영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여기에 두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괴리, 그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평론가 중에 한 명입니다. 즉, 이 대중적 노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영화가 갖고 있는 미학적, 예술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오로지 돈벌이로서의 영화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실은 요즘은 이제 시대 자체가 그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고 그 사이, 간극이 중요한데 이제는 이 세 측면을 다 감안하면서 사실은 영화를 보고 말하고 감상하고 평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구분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조금 영화의 역사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에게 영화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이야기가 있는 장편 영화일 겁니다. 자, 조금 더 판서가 필요하니까 그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걸친 이야기가 있는 장편 영화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일단 이야기는 뭡니까? 스토리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스토리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쓰는 내러티브, 이야기체, 서사체를 뜻입니다. 내러티브. 이러면 이야기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장편이고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편이라고 그랬죠? 장편이라는 건 길다라는 뜻입니다. 뭐죠? 영어에서는 피처입니다. 내러티브 피처. 그러면 자, 내러티브 피처 필름이 이제 장편 극영화. 자, 그러면 이때의 장편은 기준이 얼마일까요? 몇 분이요? 60분입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장단편을 나눌 때 단편의 기준을 예를 들면 20분 정도로 설정할 수도 있고 40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60분 이하를 전부 60분 미만을 다 뭐 단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분이나 40분 정도까지 보통 40분 정도까지를 단편으로 보고 그 사이를 중편 60분 넘는 거를 보통 장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퓨처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장편이다. 이야기, 장편, 이야기 영화. 제가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얘기합니다만은 퓨처를 번역시켜 보면은 영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영문과 교수도 퓨처를 어떻게 옮기냐면 특작 이렇게 옮깁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퓨처가 일반적으로 특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특집. 우리가 잡지에서 특집할 때 이게 퓨처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작 영화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장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arrative feature film.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화는 지금 다 장편 극영화를 영화하면 떠올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중에 영화 하면서 단편, 뭐 20분이나 10분짜리 단편을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극영화, 이야기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자동적으로 떠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그 앞에 붙죠. 만화 영화라고.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붙죠. 그죠? 영화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내러티브 피처 필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영화가 출연한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자, 영화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다른 질문 해봐야겠네요. 영화는 언제 출연했나요? 서구에서 영화가 출연한 첫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 이것이 이제 영화 기점과 관련된 문제인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1895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는 그 공식 영화 역사. 오늘날 우리가 영화 역사를 말할 때 공식적으로는 1895년을 영화 출연의 그 첫 시기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월 28일.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한 카푸시인 거리에 있는 한 살롱, 커피숍의 한 그 지하 살롱, 거기서 한 그 1년의 영화들, 한 10편의 영화들이 선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화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영화인데 이때는 10편이 선보였으면 일단 길이가 짧았겠죠. 뭐 1시간 반 되는 영화 10편을 선보였을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때 10편 하면은 한 편당 길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은 이때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류메르 형제 들어봤을 겁니다. 영화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영화를 뭐 발명했다라고 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오류입니다만은 수정됐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 류메르 형제가 선보인 10편의 영화들은 대략 그 길이가 1분이 채 되지 않거나 넘어도 1분. 그러니까 1분 전후였습니다. 1분 전후. 1분보다 짧은 뭐 40초, 40몇 초. 어떤 것은 뭐 1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분이 채 안 되는 1분 전후, 1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화 역사 최초의 영화들의 길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겠죠? 이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편집이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에서 카메라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 움직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1890년대 1995년 12월 28일 선보인 일련의 영화들에서 규정된 영화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류미에르 영화들을 소개하겠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 우선 그 유명한 기차의 도착이 있습니다. The powerful effect was conclusively demonstrated with this film. The station is near the Lumiere's summer residence in the south of France, and some of the women members of the family are on the platform, but the rest of the public really ignores the camera. 여러분이 흔히 그런 거를 보거나 들었을 겁니다. 뭐냐? 세계 영화 최초의 영화는 기차의 도착이다.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기차의 도착이다.
그렇게 보거나 들었을 거고 지금도 많은 역사책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역사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입증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895년 12월 28일 상영된 10편의 영화에 기차의 도착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차의 도착이 이 영화 역사상 최초의 영화로 소개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차의 도착이 그 영화적 효과 면에서 다른 영화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19세기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기차와 더불어 속도가 우리 인간들한테 이제 중요한 그 무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고 그 속도로 상징되는 기차라는 문명이 바로 19세기를 대변하는데 19세기를 마무리 짓는 문명의 그 상징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차와 속도가 결합되면서 그 영화 결합되면서 기차의 도착이 가장 인상적이니까 가장 임팩트가 강하니까 영화 역사 최초의 영화로 기록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차의 도착 제가 여기 지금 소스로 소개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들을 좀 보면은 결국에 류메르 형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류메르 공장을 떠나는 직공들. 물끄러미 카메라가 그 큰 공장 문을 나오는 직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류메르 형제가 그 경영했던 공장이었는데 그 영화가 명실상부한 사실은 이 10편 안에 들었던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What has seen some of the earlier attempts at making moving pictures, knowing exactly what is going on, they act up for the camera. 그 다음에 이 영화 그 두 영화 말고 또 물 뿌리는 정원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이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영화에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즉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 이야기에 단초가 담겨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정원사가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는데 한 소년이 장난스럽게 와서 그 정원사에 그 호수를 발로 밟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겠죠? 무슨 일이 있나? 호수를 들여다보는데 그 소년이 발을 놓자 물이 다시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이 영화, 즉 단순한 기록에 불과했을 것 같은 영화에 이런 이야기의 단초가 이미 1895년 공식적인 영화 역사의 출연기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공식적인 영화 역사입니다. 공식적인 영화 역사.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촬영돼서 선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이 류메르 형제의 영화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에디슨의 영화들은 혼자 또는 2명, 아니면 뭐 간혹가다 4명인데 키네토스코프라는 그 영화 관람 장치가 있었는데 그 손잡이가 달린, 그러니까 돈을 넣고 손잡이가 달린 그 장치에 이렇게 장치를 그 눈을 이렇게
들이대고 그 뷰파인더에 손잡이를 돌리면 키네토스코프 장치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 일련의 필름 조각들이 돌아갔죠. 이것이 에디슨이 찍은 영화인데 이거는 뭐냐면 개인 관람, 퍼스널 뷰, 그 퍼스널 뷰잉, 그러니까 개인 관람 장치였습니다. 요것은요. 자,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돈을 내고 들어온 이때 1프랑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 그때 한 30몇 명 들어왔는데요. 돈을 내고 들어온 일련의 관객들한테, 일련의 관객들이니까 작은, 그러니까 대중이죠. 규모는 작아도 일련의 관객들한테 검은 방에서 영사를 한 겁니다. 자, 대중, 유료, 영사. 이것이 바로 류메르 형제 때 확립된 영화의 개념입니다. 에디슨은 대중 아닙니다. 개인이죠. 영사 아닙니다. 돈만 같아요. 돈 받고 하는 것만. 그러면 에디슨이 영화를 먼저 1894년 95년보다 먼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영화 역사에서 류메르 형제 영화가 영화의 효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저때 영화는 대중 유료 영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여러분 영화를 어디서 많이 보세요?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많이 보세요? 영화관에 가서 많이 보세요? 당연히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죠. 심지어는 모바일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 아닙니까? 2010년대는. 그렇죠. 결국에 그것은 뭡니까? 영화가 류메르에서 에디슨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대중유료 영사로서 영화를 고집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필름도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화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이진수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돼가지고 필름으로서 영화, 아날로그로서 영화가 지금 사멸해가고 있는 지금 시대인데 이게 완전히 사멸할지 잔존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에서 CD가 도입됐을 때 LP가 그렇게 빨리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LP는 이제는 거의 골동품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언젠가는 35mm 영화들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에 가면은 35mm는 추억의 골동품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했냐면요. 이때 영화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움직이는 어떤 그림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것. 물론 덜어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현실의 단면들을 기록한 스냅사진에 불과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영화가 지금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십수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수업은 그거를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만은 더러더러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시대를 읽다 보면 역사적 측면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판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시 1강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류메르 형제의 영화들, 일련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모션, 움직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가령 벽을 허문다든지 눈싸움을 한다든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잡는다든지 또는 스페인의 함대를, 그러니까 스페인의 투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영화들은 1890년대 그러니까 후반 96년 95년부터 96년 1900년까지 나온 영화들인데 공통점은 뭡니까? 움직이는 그 무엇을 고정된 카메라로 일정한 거리를 띄고 편집 없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로 될 것인가? 아무래도 그 이야기는 다음
2강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